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요. 심지어 주류 경제계에서조차도 한국 경제가 97년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세 번째 위기가 닥친다. 첫 번째 위기는 97년 IMF 때고, 두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때고, 이제 세 번째 위기가 닥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한 번, 2008년에 한 번, 얼추 10년이죠. 그리고 또 내년쯤에 2017년쯤에 10년 주기설이 다시 밀려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는 가만히 놔둬도 지금 무너지기 직전인데 겨우 숨도 쉴까 말까 한 이런 경제, 지금 모든 것이 안 좋습니다. 자, 기업의 제조 가동률도 떨어지고요.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소비도 지금 지갑이 문을 닫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무너져 가고 있고, 주요 대기업들은 지금 구조조정이 시급히 필요하고, 5개 위기 업종이 무슨 철강, 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건설, 석유, 화학 등 곳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에도 제대로 구조조정조차도 되지 않고, 정치는 이걸 수습해야 될 행정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국가부채가 만만찮게 지금 다 합치면 5천조가 넘게 이렇게 급증을 했고요. 세계 경제는 좋아질 이유보다 나빠질 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국의 경제 추락도 지금 눈에 보이게 과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 요건이나 대외 요건 어디에도 한국이 제대로 경제가 좋아질 상황이 보이지 않고 있고, 내년에는 2%도 성장하겠나라고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요, 지금 굉장히 어지러워져 가고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데자뷰라고 하죠. 기시감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지금 한국 경제가 IMF 때와 비슷한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자, 그 당시 대부분의 이렇게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정권회사에서는 빨리 현금을 보유하라는 말들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을 했습니다. 자, 주식이니 채권이니 다 정리해서 현금을 가져라. 나머지는 다 휴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 요즘 이제 선두기업 몇 개를 빼고 나면 대다수의 주요 기업들이 수익이 바닥을 기고 있고, 총 매출 원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면서 기업의 한마디로 효율성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이런 정치 위기와 경제 위기, 또 일자리 상실 등을 갖다가 체감을 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부터요, 밑에서부터 점점 가처분 소득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들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들의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갈 겁니다. 어려운 현상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해도, 백화점이고 마트고 어디에도 물건이 안 팔리는 상황이 보편화되고 있고, 다소 부유하거나 상류층이나 중상층, 상층도 자,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데 소비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에서 지갑을 점점 닫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듣기에요, 특급 호텔들이 주요 고객들한테 전화를 해서 식사를 하러 오라, 밥값을 깎아주겠다라고 한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IMF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호텔이 장사가 하도 안 돼서, 그런 특급 호텔이라는 거는 가면 한 끼에 최소 5만원 10만원 이상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 호텔들이 손님이 없어서 이제 밥을 먹으면 거기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10% 할인을 해주는데 그 이상으로 더 깎아주겠다고, 한마디로 밥 먹으러 오라고 이렇게 길거리 모집을 하러 다닌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국이 그냥 대내 요건만 있어도 시름시름 말라 죽어가는데 대외 요건이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이 전부 유출해 되어 나갈 거고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급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그걸 붙들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되고요. 지금 대출금리가,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가 4%를 향해서 벌써 가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5%도 훌쩍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1% 올라가면 9조 원 정도가 더 추가 지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향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더 나아가서 통상에 대해서 한미 FTA를 재협상을 해야 될 나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공격적인 새 정부의 정책과 금리 인상,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촉발될 신흥국들의 위기, 그리고 유럽의 재정 위기의 재발, 그리고 자원 부국들이 지금 자원 가격이 바닥을 기면서 침체되면서 한국이 그런 나라들에서 인프라나 건설에 대한 수주를 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한국의 지금 수출의 27%, 범중화권까지 하면 한 35%가 넘는 그런 어떤 중국이 지금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은 금리 인상과 이 가계의 부도, 기업의 부도에 의한 금융시장 폭락이나 또 이 한국의 대외 수출에 더욱더 부진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국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뒤흔들 가능성 등이 위기의 요인으로 이렇게 진단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은 이런 환경에서 수출이나 내수 등이 다 나빠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결국은 이 기업 부채도 감당을 못해서 지금 3분의 1이 넘는다는 상장 좀비 기업들이 다 무너지지 않겠냐라고 예측이 됩니다. 한편으로 가계는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계부채가 붕괴되면서 결국은 주택가격이 더욱더 하락하는 이 주택가격의 붕괴, 일본식의 버블 붕괴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환율을 절상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미 간의 FTA 통상 문제에 대해서 다시 미국 측에 유리하게 재협상하자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경제에 빠꾸만 전문가들이 통치를 하고 또 카리스마를 발휘해도 이 위기가 극복이 어려운데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되면서 골든타임 골든타임 입에 외치고 다니던 대통령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어떤 공백이 결국 지금 행정기관의 마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종시의 관가는 일찍 11시 반만 되면 밥을 먹으러 가고 전부 다 눈치만 실실 보고 일에 손을 넣었고 또 정권 교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일을 적극적으로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나라라고 알려져서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경제에 위기 신호가 왔을 때 한국 내부의 투자자들이 과잉 반응을 보이면서 전부 돈을 빼가는 이런 한 마리가 뛰면 따라 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2017년 내년에 이런 위기가 제가 볼 때 대선 과정에서 저는 닥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 정치권은 이 문제를 서로 책임 전가하기 바쁘면서 서로 이 경제 위기에 대한 흙탕물이 안 튀게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6.15 임종용 두 경제부총리 현직과 내정자의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에서 야당이 발을 빼버린 부분을 보면 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는 겁니다. 자, 어느 시점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들이 대규모 유출이 되면서 한국은 경제가 틀렸다. 우리 빨리 빠져나가자. 이렇게 될 때 과연 누가 이런 부분들을 안정을 시키고 통제할 수 있겠는가?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은 단기 외채 비중도 작고 외환 보유액도 많아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서 위기가 와도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시한폭탄으로 터진다면 그때는 감당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컨대 가계부채가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가계는 지갑을 닫습니다. 내수 부진이 생기죠. 자, 내수가 안 되고 수출도 안 되니까 기업 수익성은 악화되고 고용도 점점 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진 가계가 지금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식당에 가서 일하던 40, 50대 주부들이 돈을 못 벌어옵니다. 식당에 일자리들이 없어졌어요. 그럼 왜 식당에 일자리가 없어지냐? 그저께 크리스마스 특수라는 것이요. 몇몇 군데 빼놓고는 아무 데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식당들은 다 텅텅 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러느냐? 옛날에 막년회를 하거나 기업에서 회식하거나 이러면서 또 접대하거나 이런 수요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기업이 안 좋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도 붕괴되면서 결국은 일자리도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갚을 능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 지금까지 이 경제에 대해서 회복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민정부 들면서 20년 이상을 나쁜 방향으로 점점 안 좋은 일만 했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는 어설픈 세계화를 한다 했고, 김대중 정부는 이를 수습한다고 통화량을 4배 증가시키고 카드 사용을 장려해서 집값 폭등과 가계부채에 도화선을 당겼고, 노무현 정부는 집값 억제와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신도시 건설을 여기저기 혁신도시 기업도시니 추진했는데, 이때 풀린 토지 보상금이 집값을 갖다 더 올려서 가계부채도 더 급증시키고,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고환율 정책을 밀고 나갔는데 일부 수출 대기업만 재미를 보게 했고 나머지 국민들은 고통을 겪었으며, 이 수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임금을 많이 올려줬는데 이것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실제로 능력이 딸리는 기업들이 수익률이 급격히 저하하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무미숙한 능력으로 세월호니 메르스니 모든 이런 부분에 내수를 위축시키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도 제대로 못하고 입으로만 노동개혁이니 공공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융성이니 창조경제니 말을 하면서 캐치프레이즈를 허황하게 잡아서 떠들다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능력도 없고 문제가 뭔지 파악도 안 되고 그 대책도 잘못되어 있는 이런 문제 있는 정권들의 연속성들이 한국 경제를 거의 다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무엇을 갖다가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제대로 바뀌고 지금 한국 경제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를 잘해준다고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해서 경제에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소득을 주도하는 성장을 만들어낼 겁니까? 그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없다라는 건데 그 민간의 일자리 영역을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정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국가 주도의 일자리나 국가 주도의 사업을 창출해가는 부분인데 지금 빈약한 예산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갈 건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일까 하는 문제가 등장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제가 성장이 불가능한 상태에 되어 있다는 것을 대통령 당선될 사람이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맡아도 살릴 수가 없다. 여건은 최악이다.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폭탄이 안 터지도록 곳곳에 폭탄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노동개혁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갖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안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더 크게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 자진해서 폭탄을 해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요, 이제 국민들을 적은 소득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사기업의 영역을 마치 정부의 정치역으로 살릴 것처럼 하는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경제를 한다고 창조경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태까지 정권들이 얼마나 많이 경제에 대해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까? 골프장을 자유로 한다고요? 그래서 경제가 살았습니까? 골프장 지금 회원권 사는 사람들 전부 쪽박차게 생겼습니다. 부동산을 띄어요? 그래서 경제가 살았습니까? 없는 사람만 죽게 생겨버렸고 일부만 재미를 봤습니다. 결국은요,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줄어든 수익으로도 국민들이 살 수 있게 국가적 주택 보급 등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더 폭락하지 않는가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안 한다고 주택 가격이 폭락 안 할 것 같습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집값이 폭락하면요, 은행에 빚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값이 폭락한 부분에 빚을 못 갚습니다. 그럼 손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은행에 7억짜리 집을 샀는데 은행에 빚이 3억 있다. 자, 원리금을 갖다가 내는데 못 낸다. 이래 되면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집은 은행에 넘어가고요, 그 사람이 원리금을 월세처럼 내는 부담을 좀 경감시키면서 그 집에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집주인이 나였는데 이제 집에 걸리는, 내가 6억짜리 집에서 3억은 내 돈이고 은행에서 3억을 빌렸는데 이 3억을 갚을 능력이 없다. 도저히 지금대로는 못 낸다. 그러면 그 집을 소유권을 은행에 주고요, 은행도 감수해야지요. 왜? 돈 장사하면서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3억을 빌려서 원리금을 해서 한 달에 한 80만 원이나 이렇게 낸다면 100만 원이나 이 부분을요, 은행은 연장시켜주고 집은 가지고 오고 솔직히 한 3, 40만 원 받는 걸로 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사람은 계속 살아가. 지금 그렇게 안 하고요, 뭐 은행이 손해보고 처분한다고 해서 처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집값이 내려오고 국가의 주택 보급이 더 붙고 이러면서 결국 국가에서 보급해야 될 주택의 양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집값이 내려오게 되면요. 그러면 집의 소유자들은 다 어떡하냐? 아니, 그분들도 자유경쟁 시장에서 자신의 판단하에 집을 샀다가 집값이 내려오게 되는 거 국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분들도 국가가 공급하는 주택의 영역에 오든지, 또 은행은 지금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게 된 대출해준 집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그 원래 집주인들에게 오히려 적은 월세로 살게 하는 이런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될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개씩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그냥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목표가 되어야지요. 몇 프로 성장, 무슨 선진국의 무슨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에 747이니 이런 헛소리나 거짓말들을 안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성장이란 말을 대통령 선거에서 지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할 거예요. 사기를 치다가요, 대단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되면서 수많은 서민들을 고통으로 밀어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와야 된다. 왜? 국가가 경제를 제대로 바라볼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정치 때문에 길거리 나와도 경제 문제 때문에 길거리 안 나오는 거 보면 저는 정말 희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촛불 집회의 배경에는 나빠진 경제 환경도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 경제 붕괴요. 이제는 몇 년 전에는 저 혼자서 앞으로 3, 4년 안에 닥친다 했는데 이제는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현재 정치권의 능력이나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이걸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고민해서요, 이걸 수습할 방법을 제안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에도 들어가고 공론화돼야 됩니다. 절대 맡겨놓으면요, 수습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경제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앞에 제가 쭉 이야기했던 말 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왔던 이야기에 뒤에 제 의견을 보탠 겁니다. 자, 제 의견이나 이제 주류 잡지의 의견이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한 3년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저보고 맨날 위기만 조장하는 또라이다 했습니다. 지금 과연 그렇습니까?